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제가 항상 1부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인사를 드리죠. 2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손병휘, 오늘 새로운 손님, 새로운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정말 산하의 오역.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 산하의 오역이 맞습니다. 산하는 필명이고 오역은 오염된 역사, 이것도 아니고, 네. 잘못 오도된 역사, 뭐 이것도 아니고, 이건 저 직접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의 역사입니다. 아, 오늘의 역사입니까? 네. 역사하심 할 때 그 역사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이 레슬링이 아니라 역도, 예. 역도 하시는 분 역사의 그 역사입니까? 아, 물론 이제 역사는 아니고, 역도 역사는 아니고요. 네. 이제 적다 보니까, 오늘의 역사를 적다 보니까, 네. 그냥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산하의 오역,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줄임말로서. 예. 네. 그러나 항상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쭉 듣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역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될런지는 또 나름대로 어떻게 될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네. 얘기하시는 것이 그 얘기 듣다가 또 하는 와중에 제가 생각이 난 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 오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만 얘기하고 제가 선택한 역사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이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틀릴 오자를 쓸 수도 있겠죠. 거 봐요. 네, 다른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디오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예.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매우 기뻐요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산하의 오역 시리즈를 통해서 역사 이야기, 예. 그 정사도 있겠고 야사도 있겠고 생활사도 있겠고 그렇죠? 예. 예. 때로는 썬데이 서울과 같은 이야기도 있을 테고 말이죠. 예. 예.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역사적인 산하의 오역.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할까나요? 예. 그 얘기는 뭘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이번 주가 11월 23일 주인데요. 네, 23일부터 시작하는. 30일까지 네네. 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1965년 11월 27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네. 일단 먼저,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60, 70년대 가장 최고의 인기 스포츠는 뭐였을까요? 60년대 최고 인기. 저는 그때 살아보지 않아서. 60, 70년대까지? 네.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예. 그 권투, 예. 레슬링. 레슬링이죠. 네. 그러니까 고교 야구도 있었겠지만 어쨌건 네네. 그 남녀노소 가장 열광하고 봤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은 뭐 한 두물, 세물 같지만 네네. 그 당시 프로레슬링은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정말 그 김일의 박치기를 보기 위해서 네네네. TV 있는 집 가서 막 그냥 아양도 떨고 그다음에 여건부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예, 아주 재빠른 제일교포 선수였는데 그 여건부의 헤드록과 어떤 알밤 까기, 알밤 주는 거. 예. 그게 보통 그 시나리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본조랑 예. 일본 태그 매치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2대1로 싸울 때 그렇죠. 일본의 반치광 에이갱 하루카. 예. 에이갱 하루카한테 기밀이 막 당합니다. 예. 가끔 피도 흘려요. 예. 막 그래서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예. 이 피가 흘러내렸고 흐를 때. 여건부가 타치를 해갖고 예. 일본 선수가 막 타치 못하게 막기도 하지만 결국 타치를 해요. 예.
그리고는 여고문 선수가 뛰어 들어갔고 마치 오토바이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링을 정신없이 만들면서 알밤 까게 하면서 예. 정신없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바톤 타치해서 김일 선수가 와서 박치기로 끝내버리는. 예. 예. 바로 그런 그 김일, 여건부, 그리고 지금은 벌써 이제는 뭐 할아버지고 나옵니다만 탤런트 천호진 씨의 아버님이셨던 천규덕 선수. 태권도 전문이었던. 맞아요. 검은 예. 그 타이즈 입으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웬 스타킹을 입고 하나 그랬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쟁쟁한 이름들 활약했던 프로레슬링인데. 네. 근데 그 이전에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 장영철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 안 나시죠? 드롭킥의 명수였어요. 날라차기라고 하죠. 그 천규덕 또 김일의 명성이 약간 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었습니다. 분명히 장영철이라는 게 근데 기억이 이제 나긴 해요. 그 네. 이분은 한국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의 원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토종입니다. 그러니까 김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왔지 않습니까? 맞아. 일본 유학을. 일본의 유명한 레슬러였던 역도산 리키도산. 제자였고요. 예. 리키도산 그 제자였고요. 예. 근데 이 장영철이란 분은 황해도 사람입니다. 이제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서 이제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다가 일본의 어떤 레슬링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저거다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레슬링을 보고 이제 저런 거구나 하고 어림잡아 와서 돌아옵니다. 잠깐. 예. 어느 도장 들어가고는 배우고 이런 게 그런 아니고요? 거 아니고 이제 물론 배웠겠습니다만 대충 저런 거구나 이제 그 잡아 상구에 들어와서 이제 토종 레슬링을 시작하게 돼요. 프로 레슬링을. 네.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이제 인기를 끌다가 서로 진출을 하고 네. 또 이제 이거는 정말 공은 히트를 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정말 그 산파이자 대부로서 프로레슬링에 네. 하게 되죠. 장영철. 그리고 네. 그분의 특기가 바로 날라차기, 드롭킥이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그 레슬링계를 이제 주름 잡던 그에게 네. 새로운 강력한 이제 신흥 세력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제 김일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해외파였죠. 그렇군요. 예. 김일 선수는 해외파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맞다. 그러니까 역도산하게. 김일 선수는 네. 고향은 전라도 고흥이었고요. 고흥. 네. 예,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아주 전설이 많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리키도잔의 리키도잔, 역도산. 예,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박치기를 특기로 배웠고 뭐 등등 전설이 많. 어쨌건 그분은 이제 박치기를 통해서 어떤 일가를 이뤘고 네.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은 정말 뭐 레슬링에 관한 한 또 그 당시 모든 것이 그랬겠습니다만 뭐 앞서 있었고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예. 뭐 스포츠 이런 거 그렇죠. 모두 앞서 있었죠. 그 당시에 화려한 기술과 경기 운영면에 비하면은 그 당시에 한국 토종 레슬링은 좀 조악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개척자를 자임하는 토종 레슬러 국내파와 네. 이 선진 문물을 등에 업은 해외파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네. 조금 당연히 어떤 긴장감이 서리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1965년 네. 11월 27일 날 네. 아주 운명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두시쿵. 야, 이거 효과음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예. 이때 이제 5개국 친선 대회가 열렸어요. 네. 레슬링 대회가. 네. 근데 김일 선수가 메인 게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게임에 앞서서 장영철이 일본의 오쿠마라는 선수하고 이제 시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 중에 오쿠마가 장영철에게 새우 꺾기라는 기술을 시도해요. 새우 꺾기. 예, 허리를 꺾는 기술인데. 네네. 근데 이 원래 레슬링은 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정해진 틀이란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로 하는 게 로프 위에 올라가서 네네네. 그 체중이 100kg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정말로 그 뛰어내려가 찍으면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사망하겠죠. 네,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어떤 이를테면 천규덕 선수가 그런 말을 해요. 쇼는 아니다. 하지만 팔을 어디까지 꺾는다는 룰이 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새우 꺾기를 하면서 이 오쿠마가 좀 흥분했는지 네. 좀 심하게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장현수 선수가 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매트를 두드립니다. 그럼 항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항복을 표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어찌된 일인지 네. 오쿠마가 공격을 늦추지 않았어요. 근데 뭐 흥분을 했는지 아니면 네. 그걸 몰랐는지. 네네. 근데 이걸 보고 이 장영철 사단의 어떤 선수들이 그 보고 있다가 그 링 사이드에서 뛰어 올라갑니다. 링 위로. 뭐 저 후배들 정도 되나요? 예. 네네. 올라가서 오쿠마를 때려버려요. 이른바 집단 폭행해버립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선수들은 자영철 측의 선수들은 이제 후배들은 이 오꾸마가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이른바 김일이 오꾸마를 데려와서 네. 자영철 허리를 꺾어버려라 네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판단을 했고 이제 그 이 폭행도 있었고 하니 경찰이 개입을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자영철 선수가 묘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네. 이를테면 이제 그 오꾸마가 각본대로 하지 않고 나를 이기려고 했다는 말을 했는데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각본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들 네. 이를테면은 뭐 이 어디까지 안 꺾는다 뭐 등등 어떤 그런 기본적인 룰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론을 거치면서 또 경찰 검찰 거치면서 자영철 선수가 레슬링은 쇼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실상 그 계속 그 사실상은 자영철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정말 쇼냐 묻는데 거기엔 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 그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프로레슬링이 최고의 인기 스포츠에서 예. 갑자기 그 인기가 떨어지게 된 게 예. 장영철 선수가 레슬링은 쇼다라고 얘기해갖고 예. 그걸 들은 그런 팬들이 뭐 예. 이런 사기가 다 있나 그래서 인기가 급전직하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그 뒤에도 어떤 그 십몇 년 동안 인기를 누리는 게 이게 65년 사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열광했던 건 70년대 초중반이거든요. 예, 그때도 인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하지만 어쨌건 이 쇼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것 때문에 되게 좀 큰 어떤 그 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김일과 자영철은 그 뒤에 계속 거의 원수같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청규덕 선수의 그 인터뷰를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려 볼게요. 레슬링의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예컨대 팔을 15도에서 꺾으면 안 됩니다. 더 꺾으면 팔이 부러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꺾었다가 풀어버리니까 사람도 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짜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프로와만 다르니까 경기를 할 때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줘야 되는 묵견이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천 선수가. 어르신이. 지금 어르신이죠. 하긴. 돌아가셨겠지만. 그러니까 김일 선수가 일본에서 활약할 때 이름이 오오키 킨타로였잖아요. 그렇죠. 오오키 킨타로와 같은 방을 썼던 동생 사제관계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토니오 이노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가 이와 둘이 이제 나중에 라이벌 관계를 했습니다만 이 둘이 왜 훌륭했냐면은 실전으로 진짜 붙었다. 프로레슬링이 어느 정도 짜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둘은 정말 진검승부를 펼쳤고 그것이 너무 박진감이 있었고 결과도 막상 막혔기 때문에 최고의 인기 스타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안토니오 이노키는 지금의 K1 하고 있는 그 안토니오 이노키. 안토니오 이노키, 그다음 자이언트 바바. 그리고 뭐 김일 등등 세 명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사실이 어쨌든 간에 자 프로레슬링은 쇼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장영철이 얘기했다 이런 소문, 이런 소식은 사실 쇼크였죠. 그러겠네요. 더군다나 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고 나름 청운의 꿈을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영철이 쇼다 이렇게 했다고 믿어버리니까 더욱 가슴이 아팠겠죠. 또 자영철 선수가 이제 도전을 해요. 그런데 김일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3류를 못 당하는 선수가 나한테 뭘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코웃음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또 이 양 선수들의 어떤 선수들끼리의 어떤 프락치 파동, 누가 누구를 몰래 투입을 했다, 누가 다치게 했다, 이런 어떤 그런 이 악선전과 또 오해가 겹쳐지면서 둘의 오해는 정말 시멘트 같이 굳어버립니다. 안타깝네요. 한국 프로레슬링 개척했고 또 만들었던 어떤 한 시대를 일군 두 사람은 40년 동안 말 한 번 섞지 않고 살게 돼요. 40년이나?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2006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41년이 지났겠죠. 김해 어느 병원이 나옵니다. 등장하고 그 김해 한 병원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방문을 합니다. 한때 130kg의 거구였고 정말 뭐 누구도 그 앞에서는 오금이 저려야 했던 당당한 선수였던 김일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왔었어요. 맞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말년에 그 고생 많이 하셨죠. 예. 네. 그리고 그가 방문 대상은 네. 역시 당당한 레슬러였던, 하지만 죽을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던 장영철이었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먹은 채로 만난 거였죠. 둘 다 40년 뒤에. 거의 초췌해져가지고 네, 네. 체중도 엄청 줄고 도저히 왕년의 그 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두 분이 만나신 거죠. 네. 김일 선수는 그랬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 네. 라는 것이 김일의 의지였고 네. 또 장영철 선수는 이렇게 오실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감격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재밌는 건 그 둘이 대화가 보면 재밌습니다. 네. 둘은 소위 그때 처음 민증을 까요. 그래요? 이를테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올해 몇 살이십니까? 라고 장영철이 묻습니다. 김일 선수가 나 78이요. 얘기를 하고. 둘이 서로를 알고 싸우고 한 지가 41년이었지만 네. 그때야 이제 민증을 깐 거죠, 이른바. 그랬군요. 그 세월이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김일 선수가 했다고 해요. 후배가 먼저 안 찾는데 내가 찾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특히나 스포츠계에서는 서열을 중요시하는데.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김일 선수가 먼저 그 얄팍한 자존심 버리고 네. 찾은 거죠. 그리고 병실을 울린 것은 네. 41년 만에 어떤 사고와 비슷한 멘트였습니다. 누가요? 장영철 선수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렇게 둘은 악수를 나누고 우리 함께 일어나자고 네. 다시 한번 건강하게 보자고 인사를 나눴지만은 네네. 그해 8월에 장영철 그리고 그해 10월에 김일 2달 간격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와, 그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그렇죠. 거잖아요. 마지막 인사를 나눈 거죠. 예. 하지만 둘은 그 저승길에 정말 버겁고 거추장스러웠던 짐을 버리고 가신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1965년 11월 27일 날 정말 네. 링 위의 난장판을 시작했던 그 41년의 포환이 바로 그 짐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뭐 의미 없는 존심 폐기하고 자존심 폐기하고 네. 먼 길 헤치고 그 장영철 손을 잡은 그날에 정말 김일 선수는 그 레슬링 인생에서 이노끼에게 퍼부었던 박치기 그 이상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그런 박치기에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들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저는 제가 그런 그 경험이 있거든요. 예.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그렇죠.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인 인물 이런 게 아니라 전두환 노태 이런 거 말고. 야, 전두환은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글쎄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몰라도 두고두고 그렇게 미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예. 그 후에 아직 만나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젠 만나면은 웃으면서 먼저 악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김일 씨가 네. 김일 선생님이 정말 그거를 안고 갔으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건 작건 1965년 11월 27일은 존재할 겁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장영철 입장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김일 입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오해의 틈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미처 모르고 그냥 꿍하니 가슴에 품고만 있는 포함도 많겠죠. 네.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고 좀 고가와도 후를 털자. 그러니까 웃는 게 네. 결국은 그 사람 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다는 거. 네. 나 자신을 가볍게 하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두 레슬러는 그걸 알려주고 간 거죠. 알겠습니다. 1965년 11월 27일에 예.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무한도전의 레슬링 편에 나왔었던 테마곡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듣고 오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예, 사나의 오역 무한도전에서 나왔었던 레슬링 테마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예,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이제 아주 재밌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즐겁게 또는 즐거우세요? 암담하게. 아니 그 멘트는 되게 재밌잖아요. 톤이 이상하다든가. 아니 그 얘기 자체는 상당히 우스운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행동이 너무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해 네. 1979년 10월 26일이었죠. 예. 근데 그 한 달 뒤쯤에 네네. 1979년 11월 24일에 있었던 일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24일. 자, 이번 주로 따지면 화요일이군요. 예, 예. 내일 얘기입니다. 예. 네. 자, 일단은 그 정말 79년 10월에 정말 대한민국을 18년 동안 쥐고 흔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죽습니다. 네. 이제 야수의 심경이 된 중앙정보부장이 쏜 권총이 유신의 심장을 꿰뚫은 거죠. 아, 예. 아이고, 비유절묘하네요. 예. 예. 아, 이거는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멘트입니다. 아,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유신의 주인은 죽었지만 네네. 아직 유신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발동된 비상계엄이 전국을 덮고 있었고요. 네. 그 긴급 조치 또한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고인이 9번 내렸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까지. 긴조. 그렇죠. 긴급까지 그 긴급 조치까지 아직까지 그 10% 살기를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자, 이제 사람들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도 죽었는데 우리가 그냥 숨 죽이고 있을 리 없지 않겠는가. 네. 또 한 번 체육관에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 뽑고 네. 또 유신체제 하에서 계속 살아야 하겠는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예. 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던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가 만들어낸 일종의 그러니까 그러나요? 대통령 간선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거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이름이 되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지금 들으면 되게 종북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근데 정말 종북인 게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이제 유신협의회에서 이제 선포가 되고 어떤 네. 조직이 돼가지고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1972년 11월 15일에 유신 선포가 되고 그러니까 유신 선포 뒤에 네. 어떤 이 선거가 이루어져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 선거였죠. 예, 유신 이후에. 예. 예. 근데 이를 통해 초대 대의원이 이제 2,359명이 확정이 돼요. 네. 근데 직업별로 보면 농업이 전체 48%. 오, 그러니까 이거 프롤레타리아네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산업화가 꽤 진행된 상태였는데 예. 근데 왜 농민이 48%인지는 어쨌건 예.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선거인단임에 불구하고 또 플러스 통일 정책을 심의하고 네. 그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는 유정회를 선출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그런 그 기관이었어요. 유정회는 또 뭐예요? 유정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뭐예요? 유신정치동호회인가 이름이 그런데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임명을 해요? 예. 그게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을 먹고 예.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12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결성된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네. 1차 회의를 거쳐서 선출을 합니다. 네. 대통령을. 네. 자, 2,359명 가운데 찬성이 몇 표겠습니까? 3분의 1을 먹고 들어가고. 아니, 이거 국회 얘기고요. 아, 예, 이 네. 선거인단.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예, 예. 뭐 친위되니까 한 7, 80%적인 예. 압도적인 그런 정도로 이기지는 않았겠습니까? 예. 역시 예. 그렇군요. 맞습니까? 예. 2,359명 가운데 네. 찬성표가 2,357표였습니다. 두 표는 기표에 실패한 무효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거군요. 예. 실로 종북스러운 100% 투표에 100% 찬성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종북스럽네. 예. 종북주의자들이 예전에 있었군요, 이렇게. 예. 이 기록적인 득표율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른바 대통령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6년 뒤에 또 열려요. 그 당시 유신 헌법은 6년제였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맞아요. 그래서 2,581명이 구성이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체육관서 뽑는데 네. 그 당시 정족수가 그 3명이 못 왔나 봐요. 그래서 네. 2,578명이 모입니다. 네네. 자, 몇 표였겠습니까? 이때는 그래도 유신의 균열이 좀 있을 말기였으니까 그렇죠. 아까 3명 정도가 기표에 실패했으니까 반란표까지 갖고는 한 10표 정도는 착오가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아닌가? 2,578명 가운데 2,577명이 찬성하고 한 명만이 무효표를 던집니다. 야, 무효표를 던져요. 예. 근데 이건 전설입니다만 네. 야사에 따르면 네.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이 네. 그 체육관 내에서 100% 찬성의 오욕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 일부러 박정희 그러니까 의가 아니고 네. 이라고 써서 무효표를 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끌려가서 엄청 맞았다.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라고 썼다. 예.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끌려가서 맞았다. 그런 전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럴 때 그렇게 되는 네. 겁니다. 네. 이렇게 종북스러운 시절이 있었는데. 자, 근데 네. 어쨌건 그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하니 이제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네. 그래서 민주청년협의회라는 단체에 나섭니다. 네. 근데 그 당시 계엄령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집회 같은 경우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됐고 물론 그 허가가 나오지 않죠. 네. 정말로 그거는 뭐 고향에 생선 내주고 그 생선이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었죠. 결혼식이요?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공간.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결혼식을 이용해서 모인다. 그렇죠. 네. 위장 결혼식이었죠. 위장 결혼식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면 누구를 생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네. 자 근데 결혼식을 누가 해야 될 결혼을 해야 열릴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또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청첩장도 있어야 되고요. 네. 뭐 또 그 혼주가 돌려야 되고요. 그럼요. 돈도 많이 들고 품도 네. 많이 팔아야 되는데. 신랑 신부 있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신랑 신부가 신부 있어야죠. 있어야죠. 예. 아 최소한 예. 신랑 신부 둘 중에 하나 있어야죠. 아니 둘 다 있어야 되지. 예, 예. 근데 제 말씀은 이제 결혼식을 가장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청첩장 같은 걸 하려면. 네. 근데 이제 자 누구를 신랑으로 할 것이냐. 네. 예, 그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예. 이게 내 이름 빌려가지고 내가 결혼한답시고 아버지도 속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그 아버지 이름으로 발송이 돼야 되고 네. 그래야 소가 넘어가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제 누가 하냐 하는 와중에 한 명이 나섭니다. 네. 연세대학교 4학과 73학번 홍성엽이란 분이었어요. 홍성엽. 예. 네. 근데 그 경향신문에 이제 신동호 편집위원님 같은 경우가 그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 네. 제목이 70년대 캠퍼스란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또 다른 기록 보면은 그런 이 홍성엽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희생할 때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홍성엽 씨가. 왠 이런 지사스러운 얘기가 그러니까 있나요? 운동권이긴 했지만 근데 네. 운동권이면서도 되게 도인 같은 느낌이 있는 분이었다고 해요. 네. 되게 이 좀 초탈한 듯 보이는 네. 어떤 세월 네. 세상 일이나 그러니까 왜 그런 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왜 저희 친구들 가운데 뒤에 도사 아니야? 뭐 그런 저런 그런 느낌. 저런 애늙은이가 다 있냐? 예, 이런 뭐 그런 느낌? 느낌들이었겠죠. 네. 네. 실상 2학년 때 학교에 벽보를 붙이다가 징역 5년을 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잠깐요. 예, 예.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예. 벽보를 붙이다가 5년.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보 붙이는데 5년이라는 예,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의 내용들을 보시면 헌법에 반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고 네. 또 최고는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긴급조치였어요. 네. 참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살돈이네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당시 유신 시대의 포괄만큼은 상상 이상이었죠. 네. 그러니까 근데 마침 이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운동연합 의장이신 최열 씨의 회고에 따르면은 네네. 남이 안 하려는 일은 도맡아 했던 다 하겠다고 나섰던 그런 홍성엽 씨가 또 나선 겁니다. 지금 환경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최열 선수.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 직함을 제가 헛갈렸나요? 옛날에는 환경운동연합이었고요.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정말 남이 안 하려는 건 다 하려고 했던 분이었다. 홍성엽 씨가. 네. 그가 다시 나선 겁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아버님이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아, 큰일을 하고 죽어야겠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위장 결혼식을 하는데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랑 똑같네. 그렇죠. 예.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묵인을 했고 결국 이제 가짜 결혼의 혼주가 됩니다. 네. 청첩장이 만들어지고 뿌려졌겠죠. 근데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 홍성엽이라는 분의 담당 형사였대요. 예.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저기 어머니 내가 모르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기도 하고 네. 정말 결혼한 겁니까 어머니? 물어도 보고 하지만 또 그 아들의 그 어머니는 물을 때마다 단호하게 그럼 결혼을 내 아들 결혼하는 것 같다가 하면서 또 딱 덧댔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붙을 만큼 감시를 당하는 강한 사람이었죠. 그렇군요. 벽과 한번 붙였다고 예. 세상에. 그러니까 또 세상에. 이제 형사는 황당한 거죠. 아니 내가 모르는 개인이 어딨냐. 네. 근데 결혼한다니 어머니 정말입니까? 그러면 결혼 가지고 거짓말할까? 이러니까 황당한 거죠. 긴가민가. 예. 근데 이제 신랑은 이렇게 구색을 맞췄어요. 네. 근데 신부는 가상 인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성은 그 이제 어떤 단체 민주화 단체 간부였던 윤 씨를 땄고 네. 그 다음에 이름은 정민으로 붙였어요. 정민. 네, 그러니까 민주 정치에 그러니까 민정을 비틀어 가지고 정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지. 어쨌건 그 18년간 이른바 그 민정 대신 군정 통치를 받은 어떤 그 사람들은 네. 결혼식을 정합니다. 1979년 11월 24일. 그래서 11월 24일이군요. 예, 신랑 홍성엽 군과 네. 신부 윤정민 양의 네, 네. 결혼식이 열리게 된 거죠. 네. 그 이제 결혼식이 어떤 뭐 이 좌장은 함석헌 선생님이었고요. 네. 주례는 전 공화당 의원이자 그때는 이제 박정희에 반대해서 재야인사 됐던 박종태 씨가 맡았고요. 네. 그 전 대통령 윤보선도 하객이었습니다. 네, 제야 인사였죠, 예, 그때는. 그리고 네네. 이제 그 똥물 사건으로 유명한 동일방직 혹시 똥물 사건이 뭔가 설명을 해야 예, 되는지. 압니다. 그것을 극화한 게 공장의 불빛이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성 노조원들을 갖다가 이 남성 노동자들과 어떤 사무직원들이 이른바 똥물을 갖다가 퍼부었던 네. 그리고 입에 넣고 옷에 넣었고 구사대 역할을 했던 하죠. 그런 네. 사건이었죠. 네. 이제 그분들도 있었고 70년대 가장 민주노조로 유명했던 원풍고방 네. 다 하객들로 초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양복들 근사히 걸치고 이제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 꽤 많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모르진 않았겠죠. 양복을 입고 왔겠죠. 네, 네, 네.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빰빠바 하는 게 어떤 축구 행진곡이 아니라 예. 갑자기 민주 회복을 위한 선언문이 낭독이 됩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식장에 눈발처럼 휘날렸습니다. 네. 만세 소리와 이제 함성이 잠깐 그득했지만 네. 이내 그 결기는 난폭한 어떤 굉음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윤보선과 함석헌을 미행하던 경찰들이 네. 끼면서 알아챈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뭐야? 그러면서 네. 의자를 던지면서 네. 이제 결혼식을 쑥밭으로 만든 거죠. 그럼요,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문책당할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계엄 시대였으니까 네. 계엄군 또한 달려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잡혀간 사람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고문당했다고 해요. 네. 그 당시 동일방직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총각 씨 따르면은 그동안 많이 당해봤지만 네. 그날 상황은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아, 이총각 선생 압니다. 예, 그 예. 여자잖아요. 예, 예. 이제 지금 할머니가 다 되셨지만, 그러셨죠. 근데 그 목소리나 이런 것이 우렁차 갖고 예, 예. 아주 쩌렁쩌렁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많이 당해봤지만 그때가 최고 무서웠다고. 오. 백기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안사에 끌려가가지고 정신 착란 일으킬 만큼 고문당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 돌았군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계엄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새끼들이 결혼식 한다 그래놓고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니. 그렇죠. 아. 그리고 윤보선은 이제 불구속이 됐지만 이때 어떻게 당했는지 그날 이후 신군부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어떤 국정자문회의 임원이 되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변절한 분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언론인 천관우 선생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강원령 목사님의 네. 회고록에 보면 네.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이 50대, 그러니까 유신 때는 열심히 투쟁하다가 50대 조금 좀 약간 좀 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절이란 말 잘 쓰고 싶지는 않고요. 아, 예, 예. 좀 변화했던 분들이 4명이 있다. 네. 이 시대의 변절자라 불렸다고 하는데 윤천지강이라고 했다고 해요. 네. 윤보선, 그 윤보선, 천관우, 천관우, 그 지학순, 지학순주교, 그다음에 예. 강원룡 자기 당신. 네, 크리스천 그렇게- 아카데미를 그렇게, 했었던 강원룡. 예, 네. 그분이 그렇게 본인 당신도 그런 어떤 경멸을 당했었다라고 이제 회고록에 쓰신 게 있거든요. 자인 내지는 자책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강원룡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하세요. DJ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DJ를 정말, 죽인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던 그만큼 엄혹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윤보선 경우는 이날 어떤 마지막으로 민주화 운동에 일선에 선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렇군요. 그 영부인 공덕기 여사 등등이 막 길을 쓰고 말려도 이상하게 뭐 전두환한테 가서 이제 무리를 조아리고 하는 그런 묘한 어떤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네. 그리고 정말 이 신군부의 보안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정말로 악마같이 고문했다 그래요. 손도 뽑고 고춧가루를 붓고 전기를 지지고 그리고 몽둥이를 막 때린 다음에 이분들을 얼마 전에 이제 유명했던 제목이죠. 내란 음모죄로 엮어서 구속시킵니다. 이석기 내라는 뭐, 예. 아니 뭐 그 사건은 전 크게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제일 구성했겠습니까? 신랑. 신랑이죠. 네. 신랑 홍성엽 씨였죠. 네. 아마 제 생각할 때 딴 사람 받은 거에 뭐 한 10배 받았을 것 같아요. 이 고문 때문에 그런 이후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정말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경향신문 신동호 기자에 따르면은 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폭행당한 내용을 전부 말하는 것은 군의 체면을 위해 그만두기로 하겠다. 아니,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맞은 걸 다 얘기한다는 것은 군의 체면을 위해서 그만두기로 하겠다. 도인입니까? 선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때 또한 동시에 세상에 이렇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얼굴에 흙탕물을 캔 수 있습니까? 엄청나네요. 아이고 세상에. 전 그때 기록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폭행당한 내용을 전부라는 것은 군의 체면을 위해 그만두기로 하겠다. 이런 멘트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겠죠. 대륙적인 정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예. 아니 말은 그렇게 했다 치고 고초를 보통 겪은 게 아닐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계속 이제 운동권에 있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했던 것은 1987년도에 87년. 그 백기화 민중후보 선거본부 일을 했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운동권에서 떠났다고 하세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정말 이 도인이었다는 평판처럼 네. 뭐 국선도나 뭐 어떤 그런 종교적 네. 도인적 어떤 삶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도를 닦고 얻는데 친구들 말에 따르면은 그와 이제 활동 같이 했던 문국주 제가 이거 쓸 때가 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 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님이셨는데 그렇죠. 이분.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인으로서도 예. 도인 입장에서도 그분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렇군요. 하셨어요. 신랑이 홍성엽 예. 신랑 홍성엽 군이 예. 도인의 경지에 정말. 네. 근데 그분은 또 그런 표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홍성엽 씨가 운동권과 연을 끊은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단지 이제 그가 운동과 결별한 1988년은 그 직선제법으로 인해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해였다. 네. 비록 가짜 신부이긴 하지만 자신의 반려자인 그 윤정민, 즉 윤정민. 민주정치가 네.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랄 수 있다. 민주정치가 네. 민정이. 네. 따라서 그가 진정 살고 싶었던 삶으로 복귀함으로써 상상의 신부였던 민주주의와 달콤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그 동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민주정치가 후퇴하고 있으니까 다시 세속으로 내려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럴 기회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예, 어째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도인으로 살아가시다가 네. 백혈병을 걸리게 돼서 네. 2005년도에 오랜 투병 끝에 사망하십니다. 역시 위장 결혼식 네. 이후에 그분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요? 예, 평생 독신이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외모가 되게 후덕하시고 듬직하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생기셨어요. 그래요? 예, 되게 좀 순박하지만 되게 딱 벌어진 그런 분이셨고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그분은 결혼식의 어떤 상상의 신부였던 정민, 즉 민정을 위해서 수술한 거예요. 수절한 거 아닌가? 한 거였을까. 네. 그러니까 남이 안 하려는 일은 항상 나서서 하고 또 어머니까지 설득해서 자기의 가짜 결혼식을 이제 마련했던 그 젊은이는 53세 아까운 나이에 상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원했고 네. 또한 이제 뭐 그 친구의 동료의 추정에 따르면 인젠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민정, 그 정민, 네. 민주정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조차 희미하고 네. 좀 후퇴하는 모습이 좀 가슴이 아프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2005년 이제 그 10년 전이네요. 네, 그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2010년에 네. 그의 동생분이 네.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 재심 끝에 2013년 네. 3월 28일 날 34년 만에 무죄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결혼식으로부터 치러진 지 34년 만이었죠. 그렇군요. 예. 횟수로 35년, 만으로 34년,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그때 결혼을 정말로 했더라면은 네. 이제 그 아들이 뭐 한 30대 중반이 됐을 나이에.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9년 11월 24일의 오역,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예. 예.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잠깐 듣다가 오겠습니다. 괜히 숙연해지는데 이런 노래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수절하면서 가상 결혼식이었지만 그렇게 수절해서 혹시 젊었을 때 고초를 겪었을 때 얻었을지도 모른 그런 백혈병으로 예. 네,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그때 치열하게 싸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영화를 누렸다고는 할까요? 조명을 받았다고는 할까요? 많은 영광도 얻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노출을 보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굳이 김지아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숙연합니다. 예. 그분은 아프신 걸로 하겠습니다. 편찮으세요 정말. 예. 네. 마음이 아프신 걸로. 예,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도 예. 자, 사나이 오역 사실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흥미진진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두 개밖에 얘기 못했어요. 시간은 아쉽게 지나가고 있고 짧은 얘기 하나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서울 길 가운데는 네. 위인들 이름이 꽤 많습니다. 위인들의 어떤 호드, 그렇죠. 호나 어떤 네네. 단계, 이를테면 뭐 율곡로 퇴계로야 잘 아실 것이고, 네, 네. 뭐 충무로야 뭐 말할 것도 네, 없고, 네. 동대문 근처 왕산로 혹시 아세요? 그건 왕산 허위 선생. 예, 맞습니다. 1909년에 사형을 당한 예. 의병장. 맞습니다. 9년인가 8년인가 7년인가 예. 하여튼 뭐 그때. 그럼 충정로는요? 충정 이것도 위인입니까? 예. 그래요? 예. 그 주인공은 충정공 민영환입니다. 이분 저기 을사늑약 때 예. 그 을사늑약. 자진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1905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예. 30일.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이 민영환 같은 경우는 되게 애국자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정말 시종일관 충신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조금 특이해요. 아니 민영환, 조병세 이런 분들 또 예. 황매천 예, 예. 이런 분들이 나라가 넘어갔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예. 분사하신 대표적인 그렇죠. 예. 인물이죠. 민영환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인물도 환했어요. 예, 잘생기셨죠. 네, 그 예복 입고 딱 예. 대한제국에. 예. 근데 이제 얘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모군란 때를 가보면요. 이모군란 때 이제 그 이른바 썩은 쌀을 받고 군인들이 분노를 해서 난리 일으키지 않습니까? 1882년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광흥창역이 있었던 그 광흥창에서 예, 예. 군인들을 봉급을 나눠주는데 예. 썩은 쌀 주고 뭐 그러니까 예. 그 구 군인들 그렇죠. 군인들이 그러니까 열받아 갖고는 예. 달려간 것이 이제 그 당시 병조 판서 겸 네. 선예청
당상, 즉 어떤 그 쌀 나눠주는 어떤 그런 책임자 네. 민겸호로 시작합니다. 민겸. 민겸호. 아, 민씨지네요. 예, 네. 민비의 척족으로서 이제 그 가장 부패한 일가 부치라고 생각되는 민씨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이모군란의 어떤 발단을 낳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아, 예, 예. 그 사람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맞아주단 얘기군요. 예, 예. 군인에 의해서 아주 거의 정말 참담하게 죽고요. 네. 그 또 대웅군의 형도 이때 죽습니다. 이최영도 죽는데. 흥인군 이최응. 예. 네, 네. 그 사람도 되게 처참하게 죽고. 네. 근데 대웅군한테 싹싹 빌어요. 민겸호는 살려달라고. 민겸호가. 근데 대웅군은 외면을 해버리고 민겸호는 죽죠. 근데 그 아들이 민영환입니다. 아, 민겸호의 아들이 민영환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민영환은 철저한 민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17세 과거에 급제하는데 네. 뭐 그건 뭐 영리했다고 치지만 네. 나이 20살에 승지를 지냈고 21살에 성균관 대사성,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총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예, 그렇죠. 밀씨 쪽이 예. 굉장히 부패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 야, 이런 근데 실제로 이제 민 씨는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의 척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말고 조선을 통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명성황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저는 되게 증오합니다. 명성황후를. 네. 또 그 어떤 이 척족들 또한 나라를 말아먹었던 가장 어떤 악성 어떤 이제 세도가들이었고요. 네네. 근데 이 민영환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물러가기도 하지만 네. 이제 다시 민비가 복귀한 뒤에 다시 돌아오죠. 네. 실제로 그 뒤에도 충직한 관련 못 됐어요. 예. 전봉준 장군이 네. 이른바 조선의 3대 탐관오리라고 네. 꼽을 정도였습니다. 민영환이? 예. 예. 30대는, 그때는 30대 중반 이랬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알면서 바뀌어요. 아, 예. 그 대관, 니콜라이 황제, 러시아 황제 대관에 참석하게 되는데 네네. 이때 세계 일주를 하거든요, 거의. 아. 근데 그러면서 근대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근대인으로. 예, 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개화하상가가 됩니다. 개화를 얘기하고 또 개혁을 얘기하고 그렇군요. 개혁합시다. 그리고 네. 민권을 신장합시다 하면서 독립협회의 어떤 그 후원자가 됐고 네. 또 이제 개혁을 시도하다가 그 종시들한테 미움을 사서 쫓겨나기도 해요. 예. 근데 결국 이제 을사조약을 맞아서 그런 목숨을 끊게 됩니다. 가문의 힘을 얻어가지고 출세도 했고 또 나라의 가장 으뜸간 부패 관리다라고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은 또한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그의 다른 민씨와는 다른 선택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시종무관장 민용환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영화는 이제 죽어도 혼은 죽지 아니하며 네. 구천에서 여러분을 돕고자 한다.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여 천만 배나 분례를 더하여 자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마음을 합하고 힘을 아울러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할지어다. 그럼 나는 지하에서 기꺼이 웃을 것이다. 와, 사실 민 씨의 그런 그 부패를 얘기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예. 바로 민영휘인데 예. 민영휘는 뭐 같은 학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영휘의 그 휘자를 해갖고 휘문 맞습니다. 제일 부자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만큼 탐관오리였는데 예. 그동안 민영환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방향을 튼 거죠. 자 대표적인 진보적인 학자였습니다만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해서 뉴라이트의 대부가 된 안병직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민영환은 달랐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정말 가물의 콩 같은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죠.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난 이렇게 목숨을 끊겠다라고 44세 나이에 죽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특히 의장급들인데 예, 예. 젊었을 때 진보운동을 했다고 예. 하고서는 지금 그걸 팔아갖고 정치인으로서 입신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과연 젊었을 때 그런 결기를 보여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진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예.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람 끝을 보라. 끝을 보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민영환의 길이었습니다. 산하의 오역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마지막 곡으로 뭘 할까 정말
고민했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레니 크라비츠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조합원들 재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나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떨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주 되면 더 익숙해질 거고요. 우리도 조금씩 진화하면서 더욱 재미있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